본 파트는 지난 영상에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이번 영상에서 추가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방에 있어서 싱크대에 부착된 환기구 외에는 추가로 환기시설을 시공하는 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요즘은 목조주택 설계에 있어서 거실과 하나로 연결된 오픈 주방이 많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방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열 교환기를 설치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요. 따라서 주방에는 필수적으로 별도의 환기장치를 시공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환기장치 시공에 있어서 유의할 부분은 만약 환기 배관이 풀 루프 속으로 연결이 된다면 반드시 단열재를 사용해서 이 배관을 감싸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배관 외부의 찬 공기와 배관 내부의 더운 공기가 만나 결로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주방에는 반드시 별도의 환기장치를 시공하고 풀 루프의 배관이라면 단열재를 통한 보온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배관의 맨 끝부분, 그러니까 외부 캡이 씌워지는 지점이죠. 이 지점에 역풍 방지기를 시공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제품은 저희가 사용하는 역풍 방지기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의 용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냄새를 차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저희 현장에서는 냄새 차단뿐 아니라 미세먼지 방지, 역풍 방지, 외부 벌레의 침투를 막아주기 위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도 굉장히 간편한데요. 이 파이프는 현장에서 거의 환기 배관으로 사용하는 100mm 파이프입니다. 이렇게 끼워 넣기만 하면 시공이 끝나는 거고요. 따라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교환을 하기도 굉장히 쉽겠죠. 반대쪽에서는 어떠한 바람에도 열리질 않고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작은 바람에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주방 환기 시설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모든 환기 배관에 추가 시공을 한다면 배관 내의 결로뿐 아니라 산바퀴나 애벌레의 침투, 미세먼지 방지에도 보다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분께 싱크대 컨택을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어느 회사 것으로 하죠?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회사의 상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클레임 중 하나가 바로 싱크대의 높이인데요. 싱크대가 조금만 높아도 허리와 목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 이 높이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싱크대의 경우는 높이가 거의 정해져서 나오는데요. 그 외의 수치를 주문을 하게 되면 특수치수라고 해서 가격이 20-30%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싱크대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거의 하청업체에서 만들고 있죠. 대기업은 이것을 조립을 하고 상표를 붙여서 납품을 하는 형식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일반 사제 싱크대 업체 또한 동일한 스펙의 자재와 하드웨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보다 질 좋은 내부재를 사용하고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더라도 가격에 있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합리적인 사제 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겠는데요. 이것은 저의 경우이고 일반인 분들은 이러한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싱크대의 선택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어느 회사가 되었건 현재 사용하시는 싱크대 높이를 감안을 해서 나에게 맞는 높이를 정해서 시공 의뢰를 하시라는 점인데요. 추후에 높이의 조정을 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치수가 명기되어 있으니 추가 금액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셔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반드시 사전 높이를 계획하셔서 편안한 싱크대 시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일랜드 식탁 위나 싱크대 선반 위에 매립용 자동 콘센트를 시공 받으시면 생활에 있어서 많은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는 것은 벽체와 천정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만들어서 이 벌어진 간격 자체가 재료 분리점이 되어지는 시공법을 말하는데요.
마이너스 몰딩법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내부가 깨끗하고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공법은 약 20년 전쯤 디자인 메세와 같은 우리나라 굴지 디자인 회사들이 최초로 주택에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몰딩에 대한 특별한 자재들이 없었기 때문에 천정 전체를 1차 석고 마감을 한 후에 9mm MD를 일정 크기로 켜서 벽체에서 좁은 간격을 띄우고 시공을 한 후 그 안쪽으로 2차 석고 마감을 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페인팅 마감 외에는 별다른 마감 방식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급 주택에서만 적용이 되었었고요. 하지만 요즘엔 이 마이너스 몰딩이 트렌드화 되어지다 보니까 페인트 전용 마이너스 몰딩, 도배 전용 마이너스 몰딩, 랩핑 마이너스 몰딩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랩핑 마이너스 몰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정 전체를 1차 석고 마감을 하고요. 천장 가장자리로 색상이 있는 랩핑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을 합니다. 그 후 안쪽으로 남은 공간을 2차 석고 시공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천정의 맨 가장자리로 하나의 좁은 틈을 가진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고 이 선과 틈새가 도배 마감의 제어 분리점이 되는 것인데요. 이 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다면 백색 마이너스 몰딩으로 시공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온통 하얗게 마감하는 것은 건축주분께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는 선과 여백의 미라고 했나요? 마이너스 몰딩 부분에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은 일부 얄팍한 업자들이 전체 석고 마감을 끝내놓고 계단 몰딩이나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이름 붙은 자재로 시공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몰딩 시공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이너스 몰딩이 아니라 단순히 계단 몰딩을 시공을 한 것이죠. 반드시 몰딩 시공 후 석고 투피가 마감이 되어 천정이 몰딩과 평을 이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도배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바로 실크 벽지와 합지 벽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크 벽지가 고가이기 때문에 실크 벽지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벽지 가격만 보았을 때는 실크 벽지와 고급 합지 벽지의 경우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요.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고급 합지 벽지가 더 고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실크 벽지가 가격이 비싸냐인데요. 이것은 시공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공법을 말씀드리면 합지 벽지의 경우에는 석고보드 위에 직접 붙여서 시공을 하고요. 실크 벽지의 경우에는 재료의 특성상 먼저 부직포를 시공을 하고 그 위에 실크 벽지를 시공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1차 시공의 자재비와 인건비 때문에 실크 벽지의 시공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고급 합지 벽지도 실크 벽지 시공처럼 부직포 시공 후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고급 합지의 경우 가격이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격에 대한 차이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목조주택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건축주께서 실크 벽지 시공을 고집을 하시더라도 도배 사장님을 모셔다 놓고 설득을 하고 건축주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라도 고급 합지 시공을 관철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20년 가까이 목수 생활을 하면서 콘크리트 주택이나 경량 철골 주택에서 실크 벽지의 많은 문제점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축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에 쫓겨서 양생이 되기도 전에 시공되어진 실크 벽지의 경우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막상 실크 벽지 위로 거뭇거뭇하게 얼룩이 배어나오기 시작한 후에 벽지를 뜯어보면 거의 먹물로 뿌려놓은 듯 실크 벽지와 석고보드 사이에 굉장히 두꺼운 곰팡이 층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실크 벽지가 하나의 차단막이 되어서 공기 흐름을 완전히 차단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공기와 습기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목조주택에서는 이 실크 벽지는 절대 시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무몰딩과 히든도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페인트를 사용하여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유성 페인트의 경우에는 벽체에 도막을 형성시켜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목조주택에서는 시공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페인트 마감을 하신다면 수성 페인트 마감을 하시되 이것 또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방식입니다. 만약 무몰딩과 히든도어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특정 부위는
랩핑 시공을 하시고요. 재료 분리점을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고급 합지로 시공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건축 잡지에서 실크 벽지가 아토피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한 가지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크 벽지는 단지 물 청소가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는 우리 건강뿐 아니라 주택의 건강에 있어서도 단점이 더 많은 마감 시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결론을 짓는다면 내부 마감에 있어서는 친환경 소재인 목재 마감이 아니라면 고급 합지로 마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백색이 트렌드라고 해서 많이들 집안을 온통 하얗게 만드는 인테리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TV의 집 찾아주기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거의 모두가 백색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흰색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진 집만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집을 진정으로 소중히 아끼고 직접 인테리어에 참여해 가꾸고 사시는 분들의 집이 TV에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면 백색은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색 인테리어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성도 없이 더욱이 건축주의 마음은 전혀 담겨지지 않은 그러한 집이라 생각을 합니다. 백색 트렌드, TV나 정보 매체가 만든 유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집안의 색상을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빨주, 노연, 녹청, 파남, 모자. 학교 다닐 때 배운 10색환입니다. 이 사이에 혼합색을 넣은 것이 20색환이고요. 만약 노란색을 주색으로 결정하고 옅은 노란 미색 계열을 도배나 커튼처럼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색상으로 결정하셨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 연접 색깔인 주황이나 연두 계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예쁘다고 해서 아무 색이나 사용하시게 되면 집 전체의 통일감이 깨지게 되고 오히려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는 특정한 부위에 노랑의 보색인 남색 계열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진한 무채색 계열을 포인트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색상 결정에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계신데 이 10색환을 사용하여 결정하신다면 조금이나마 집안의 전체 인테리어의 통일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이번 파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최종 마감편이자 이번 연재물의 최종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